시누이가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제게 직장을 그만두고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거절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그를 빈손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박지은입니다. 올해 30살이고 김민준 씨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체인형 마트에서 운영팀장으로 일하며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법니다. 이 일은 제가 4년 동안 밑바닥, 진열대 직원부터 한 단계씩 피땀 흘려가며 올라온 자리입니다. 저에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제 모든 열정과 노력이 담긴 삶 그 자체였죠. 김민준 씨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저희 둘의 수입을 합쳐야 주택 대출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갚고 일상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나날이었죠. 그날 저는 저녁 7시가 넘도록 야근을 하고 먼지 쌓인 듯 지친 다리를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이숙자 씨가 한눈에 들어왔죠. 어머님은 거실의 메인등을 켜지 않은 채 베란다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저녁 햇살에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음침한 표정 옆에는 무언가 가득 담긴 남색 보자기가 놓여 있었죠. 제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으셨고 설령 오시더라도 미리 전화 한 통 주셨으니까요. 오늘처럼 예고 없이 소리 없이 찾아오신 것은 분명 좋은 일이 아닐 터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가방을 현관 선반에 올려놓은 뒤 애써 기운을 차리고 다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웬일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일찍 퇴근해서 모시러 갔을 텐데요. 이숙자 씨는 고개를 들고 저를 훑어보더니 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마중을 나와? 내가 아직 거동도 못할 정도로 늙진 않았어. 네가 이 집을 얼마나 깔끔하게 치우는지, 이 집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눈에 뵈지도 않는 모양이구나. 제 얼굴의 미소는 순간 굳어졌고 피로감과 함께 찾아온 이 황당한 비난에 모든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굳이 말대꾸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두어 걸음 옮겼을 때 뒤에서 이숙자 씨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은, 거기서 앉아.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 저는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어머님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숙자 씨는 목청을 가다듬더니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시누이 수아가 어제 애를 낳았어. 아들이래. 알고 있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민준 씨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해줬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바라시던 외손자를 보게 되셨네요. 축하가 다 뭐야? 이숙자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평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팔자가 사나워. 변변찮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애 낳고 나니 산후조리사도 구할 형편이 못 돼. 내 늙은 몸은 몇 년 전에 수술해서 도저히 수아를 돌볼 수가 없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너밖에 없더구나. 네가 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줘야겠어. 저는 3초가량 멍하니 있다가 그 말의 뜻을 겨우 이해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되물었죠. 어머님, 제가 김수아 씨 산후조리를 돌보라고요? 그럼 누굴 시켜? 이숙자 씨는 저를 흘겨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 친올케인데 산후조리할 때 네가 나서서 돕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니? 설마 이 늙은 내가 가서 돌봐야 한다는 말이니?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저는 직장에 나가야 해요. 어떻게 김수아 씨 산후조리를 돌볼 수 있겠어요? 이 일은 제가 어렵게 얻은 거예요. 진열대 직원부터 팀장 자리까지 매일같이 밤낮 없이 일해서 올라온 건데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없어요. 저는 그러기 싫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이숙자 씨는 쾅 하고 탁자를 내리쳤고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어머님은 맹렬히 일어서더니 목소리를 8옥타브 높여 소리쳤습니다. 일, 너는 일밖에 모르는구나. 내 시누이가 애를 낳은 게 얼마나 큰일인데 내 그까짓 쥐꼬리만 한 일보다 100배는 더 중요해. 여자가 맨날 밖에서 나대고 집안일도 안 돌보면 그게 무슨 꼴이야. 저도 그 태도에 화가 치밀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쥐꼬리만 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벌어요. 김민준 씨보다도 훨씬 많이 벌고 이 집을 제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게 얻은 직장을 함부로 그만둘 수는 없어요. 만약 김수아 씨를 돌볼 사람이 없다면 제가 돈을 보태 산후조리사를 구해주거나 매일 가서 돕는 건 할 수 있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돌보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산후조리사는 돈 안 드는 줄 아니. 이숙자 씨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며 눈까지 벌개져서 말했습니다. 집에 어디 그럴 여윳돈이 있어. 내 그까짓 월급은 내 외손자 분유 몇 통 사는데도 모자라. 내 생각엔 내 그 일은 아예 그만두는 게 좋겠어. 직장을 그만두고 맘 편히 수아를 돌봐. 산후조리가 끝나고 다시 직장을 구해도 늦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라니.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집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김민준 씨는 한 달에 2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얼마 전 냉장고 바꿀 때도 제 월급으로 해결했던 걸요. 돈이 부족하면 아껴 쓰면 되지. 이숙자 씨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남자가 돈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건 하늘이 정한 도리야. 너 같은 여자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지. 어서 직장을 그만둬. 내일 아침 일찍 나랑 같이 수아네 집으로 가. 이건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더 이상 흥정하려 들지 마.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떨렸지만 간신히 화를 억누르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김수아 씨를 돌보는 일은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뭐든 도울 거예요. 돈을 대는 것도 좋고 산후조리사를 고용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돌보는 건 불가능해요. 네가 감히. 이숙자 씨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제 코를 가리키며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은, 내가 말하는데 오늘 이 일은 네가 승낙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야. 네가 내 딸 산후조리를 안 돌봐주면 내가 김민준에게 너와 이혼하라고 할 거야. 이혼하고 나서 내까짓 여자가 얼마나 기세등등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저는 침실에서 1시간 내내 머물렀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와 이숙자 씨는 분명 제 철없는 행동을 비난하며 함께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장 속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말이 여기까지 나왔으니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이곳에 남아 매일 그들의 비난을 듣는 것보다는 먼저 나가서 사는 것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옷까지, 세면도구, 그리고 몇몇 중요한 서류들을 여행용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침대 옆에 놓은 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김민준 씨를 중매로 만났을 때 그는 제게 꽤 다정하고 말도 상냥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야 그가 전형적인 마마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 시어머니 말만 듣고 단 한 번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저는 침실을 제 취향에 맞게 새로 꾸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이숙자 씨는 돈 낭비라고 했고 김민준 씨는 당장 제게 절약할 줄 모른다고 화를 냈습니다. 또 한 번은 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는데 저는 김민준 씨에게 며칠 병원에 함께 가서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이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더니 돌아서서 이숙자 씨와 쇼핑을 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는 모두 참아왔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제 여동생의 산후조리를 제가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정이 떨어졌고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이 열리고 김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은 왜 싸는 거야? 떠나려고? 그럼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벌써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한 지붕 아래 계속 사는 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제가 먼저 나가서 살게요. 우리가 이혼 서류를 정리하면 그때 돌아와서 남은 짐을 가져갈게요. 김민준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박지은,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마. 내가 방금 이혼을 말한 건 홧김에 한 말이야. 수아 산후조리에 정말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은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홧김에 한 말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이혼을 말했을 때 진심이었어요? 아니면 홧김에 한 말이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보고 이혼하라고 하니 당신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당신 태도예요. 김민준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죠. 설령 내가 진심이었다 해도 그건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수아를 돌봐줬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어? 그의 논리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잘못이 제게 있는 것이죠. 저는 그와 더 이상 논쟁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가 나가는 것을 보고 한 발짝 다가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집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이혼이야. 내가 당신을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면 이혼해요. 저는 이런 생활에 진저리가 났어요. 김민준 씨, 내가 말하는데 제가 이혼을 안 한다 해도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김수아를 돌보러 가지 않을 거예요. 내 직장이 당신 여동생보다 중요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 결혼보다 중요해요. 너. 김민준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숙자 씨도 다가와 김민준 씨 뒤에 서서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보따리 싸서 나가는 모양이네. 내 생각엔 네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다. 민준아, 얘 막지 마. 가라고 해. 얘가 가면 우리는 수아를 기꺼이 돌봐줄 좋은 며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님, 말씀 좀 줄이세요. 김민준 씨는 이숙자 씨를 돌아보며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저 말뿐이었을 뿐 실제로 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숙자 씨의 도발을 무시하고 김민준 씨를 피해 여행용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현관에 다다라 신발을 갈아 신고 5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이곳이 제 안식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이곳은 그저 저를 아프게 했던 곳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 큰 바위 하나가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약간의 서운함은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돌아서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한 비즈니스 호텔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정리한 뒤 가장 친한 친구인
최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유진은 제 대학 동창이자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죠.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최유진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친구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유진아, 나 김민준 씨랑 이혼할 것 같아. 최유진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혼이야? 또 김민준 씨, 그놈이 당신 괴롭혔어? 저는 코를 훌쩍이며 자초지종을 최유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최유진은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정말 너무하네. 당신 보고 직장 그만두고 자기 여동생 산후조리를 돌보라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김민준 그놈은 그냥 주관 없는 마마보이잖아. 그런 남자랑 이혼 안 하고 뭐해? 지은아, 잘했어. 이혼해. 내가 응원할게. 친구의 지지에 제 마음은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 지금 벌써 집에서 나왔어. 아파트 단지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있어. 혹시 믿을 만한 이혼 전문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나 빨리 이혼 절차를 밟고 싶어. 알지? 우리 사촌 오빠가 변호사인데 이혼 소송 전문이야. 완전 믿을 만해. 최유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당신 데리고 찾아갈게. 가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오빠한테 방법 좀 찾아달라고 해. 걱정 마. 내가 있으니 당신 절대 손해보게 안 할 거야. 고마워, 유진아. 저는 감동했습니다. 유진이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잠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제 삶이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혼 소송이 매우 힘들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호텔 침대는 딱딱해서 집 침대만큼 편하지 않았지만 그 위에 누워있으니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이숙자 씨의 간섭도 김민준 씨의 분별 없는 태도도 없었고 오직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제가 애써 눌러왔던 서운함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서운함들을 되새겼습니다. 김민준 씨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안쓰러워 1천만 원을 예단으로 주셨고 저희 집에 주택 대출금 선납금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숙자 씨는 여기저기 다니며 제가 돈을 가지고 시집 온 사람이라며 저희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자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니 굳이 따질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그들이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죠.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먹는 족족 토하고 온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숙자 씨에게 며칠 와서 저를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김수아를 돌봐야 해서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김민준 씨도 어머님 편을 들며 제가 너무 유난을 떤다며 여자들이 임신하면 다 그런 거니 제가 스스로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수아가 감기에 걸리자 이숙자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당장 달려가 돌봤고 김민준 씨에게도 휴가를 내서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김민준 씨에게 몇 마디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그는 제가 속 좁게 제 시누이를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더욱 저를 실망시킨 것은 나중에 제가 유산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김민준 씨는 김수아와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화하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냥 유산한 거잖아. 별것도 아닌데. 내가 수아랑 쇼핑 끝나고 갈게. 그때 저는 병상에 누워 옆 병실의 환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달려와 저를 돌보셨고 제가 홀로 있는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김민준 씨와 이혼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일말의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그저 잠시 판단을 흐린 것이고 정신 차리면 제게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 환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김민준 씨의 마음속에는 저라는 아내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오직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오니 김민준 씨와 이숙자 씨가 거실에서 전골 요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숙자 씨는 오히려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 보면 분명 또 딴 남자랑 놀러 나갔겠지. 김민준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매일 야근한다는데 정말 야근하는 건지 누가 알아?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발목을 삐었다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침실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단 한 번도 들어와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 저는 매달 일정 부분을 생활비로 보탰지만 이숙자 씨는 항상 제가 돈을 펑펑 쓴다고 친정에 갖다 바친다고 불평했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듣지 않고 이웃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한 가지씩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지난 5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이런 남자, 이런 가족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저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아깝고 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말이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민준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은, 어디야? 당장 돌아와. 안 돌아갈 거예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돌아와?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영원히 돌아오지 마. 내가 말하는데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집안 재산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집은 우리 엄마가 선납금 낸 거라 당신이랑 상관없고 예금도 내가 번 돈이니 당신 몫이 아니야. 현명하게 행동하려면 당장 돌아와서 이혼 서류 정리해. 안 그러면 빈손으로 쫓겨날 줄 알아. 김민준 씨의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의 어리석음과 무정함에 웃음이 나왔죠. 저는 원래 좋게 헤어지려고 했고 이혼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민준 씨와 이숙자 씨는 애초에 저를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너무 우쭐대지 마세요. 집 선납금은 저희 부모님도 내셨고 송금 기록도 증거로 있어요. 예금도 우리 결혼 후 공동재산이니 저에게 분할할 권리가 있어요.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싶다고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내일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모든 걸 제대로 따져볼 테니. 날이 막 밝아오자마자 저는 호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거의 눈을 붙이지 못해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어제 김민준 씨가 전화로 협박한 것은 저를 위협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싶어 한다니 저는 박지은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결혼 후의 예금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였죠. 저와 김민준 씨는 결혼 후 각자 월급 카드를 관리했지만 공동명의 계좌도 하나 개설했습니다. 평소 집안의 큰 지출은 모두 이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저는 제 신분증과 공동명의 계좌의 통장 카드를 가지고 직원에게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정보를 확인한 뒤 저에게 자세한 계좌 거래 내역서를 인수해 주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 이 공동명의 계좌에서 여러 건의 거액 송금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금액이었고 수신 계좌의 이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송금들은 모두 김수아가 임신한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김민준 씨가 혹시 저희 공동재산을 몰래 김수아에게 넘긴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직원에게 제 월급 카드 거래 내역서도 인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달 공동명의 계좌로 30만 원씩 생활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서에는 최근 3개월간 제 송금 기록은 있었지만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2장의 거래 내역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고 지체 없이 저희가 살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서 중요한 물건들과 재산 귀속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어제 나올 때 몇몇 서류를 챙기긴 했지만 아직 중요한 자료들이 집 안금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와 이숙자 씨는 병원이나 김수환의 집에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잘 됐습니다. 얼굴 보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살금살금 침실로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 금고로 직행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저희의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주택 선납금을 내주셨던 송금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씩 꺼내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제가 금고를 닫으려는 순간 그 안에 놓여있는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통장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김민준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꺼내 열어보니 놀랍게도 500만 원의 예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금 날짜는 작년 말이었는데 그때가 마침 김수아가 차를 사려고 할 때였습니다. 저는 김수아가 그때 돈이 부족하다고 했고 이숙자 씨도 제게 김수아의 차 구입 비용을 보태달라고 울며불며 부탁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집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김민준 씨가 몰래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 김수아에게 주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통장도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짐 정리를 마치고 나가려 할 때 갑자기 거실 문이 열리고 이숙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숙자 씨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지은, 네가 여기 왜 돌아왔어? 너 벌써 나갔잖아? 혹시 물건 훔치러 온 거야? 제 물건과 제 소유의 서류들을 가지러 온 거예요. 훔치는 게 아니죠.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물건. 이 집의 모든 건 다 우리 민준이 명의인데 내 물건이 어디 있어? 이숙자 씨는 한 발짝 다가와 제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뺏으려 했습니다. 그 물건 내려놔.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어머님의 손을 피했습니다. 이숙자 씨,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이건 다 제 개인 서류와 재산 증명서예요. 뺏을 권리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데 김민준 씨가 우리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린 사실 저 이미 다 알아요. 당신들이 저를 빈손으로 이혼시키려 한다고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숙자 씨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변하더니 이내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무슨 재산 빼돌리기?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함부로 말 지어내지 마. 제가 함부로 말 지어내는 건지 아닌지는 변호사가 개입하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아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숙자 씨는 저를 막으려 했지만 나이가 많아 저보다 행동이 느렸습니다. 저는 순조롭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이숙자 씨가 분통을 터뜨리며 저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서류 봉투를 든 채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자마자 저는 최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 알아냈어. 김민준 씨가 정말 우리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렸어. 거액 송금 내역도 여러 건 있는데 아마 다 김수아한테 간 것 같아. 그리고 그가 몰래 넣어둔 통장도 찾았는데 거기에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 최유진은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김민준, 정말 너무하네. 감히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리다니 이건 불법이야. 지은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당장 우리 사촌 오빠한테 찾아가서 이 증거들 보여주고 오빠한테 분석 좀 해달라고 하자. 그래, 우리 어디서 만날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사촌 오빠 법률사무소가 시내 글로벌 타워에 있어. 우리 1시간 뒤에 거기서 만나자. 최유진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잡아 글로벌 타워로 향했습니다. 택시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택시가 글로벌 타워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내리자마자 최유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가방을 들고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왔구나. 괜찮아? 최유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안색 보니 분명 잘못 쉰 것 같네. 걱정 마. 우리 사촌 오빠가 있으니 분명 다 해결해 줄 거야. 고마워, 유진아.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으니 제 마음이 훨씬 든든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글로벌 타워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유진 사촌 오빠의 법률사무소는 이곳에 있었고 이름은 정의법률사무소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희를 친절하게 맞이하며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최유진의 사촌 오빠인 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매우 침착해 보였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 이분이 내 친구 박지은 씨인가? 정 변호사님은 저희 맞은편에 앉아 물었습니다. 네, 오빠, 이 친구가 박지은이에요. 최유진은 고개를 끄덕인 뒤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분은 우리 사촌 오빠 정 변호사님이야. 이혼 소송 전문이라 경험이 아주 많으셔.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서서 정 변호사님과 악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 씨. 정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사촌 동생에게 박지은 씨 상황은 이미 들었습니다. 먼저 관련 증거들을 제게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에 있던 거래 내역서, 통장,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송금 기록을 모두 꺼내 하나씩 정 변호사님께 건네드렸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이 증거들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때때로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정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다 보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가 제공한 이 증거들을 보면 남편 김민준 씨가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거액 송금 내역과 몰래 넣어둔 통장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지은 씨 부모님이 처음에 주택 선납금을 내주셨다는 송금 기록도 그 집에 박지은 씨 몫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은 격앙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럼 제가 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를 빈손으로 쫓아낼 가능성이 클까요? 정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쫓아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경우 재산 분할 시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박지은 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김민준 씨의 재산 빼돌리기 행위와 그가 박지은 씨에게 저지른 잘못,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의 행위를 증명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없지만 외도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김수아가 어제 이상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외도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좋습니다. 최대한 그 방면의 증거를 수집하세요. 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박지은 씨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저는 박지은 씨가 먼저 김민준 씨와 한번 협상을 시도해 이 증거들을 내놓고 그의 태도를 보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그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면 일이 훨씬 간단해질 것입니다. 그가 거부한다면 그때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정 변호사님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지금 당장 김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협상 시간 약속을 잡을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몇 번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매우 짜증스러웠습니다. 박지은, 또 전화해서 뭐 하는 거야? 나 바빠. 당신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혼과 재산 분할에 관한 일이에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김민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내가 일찍이 말했잖아. 당신은 단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하지만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다면 내가 상대해 주지. 오늘 오후 3시 우리가 자주 가던 그 따뜻한 카페에서 만나. 좋아요. 오후 3시 거기서 만나요. 저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때? 그가 협상에 동의했어? 최유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오후 3시에 따뜻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후에 가서 그와 협상하세요. 제 사촌 동생이 박지은 씨와 함께 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와 싸우지 말고 증거를 내놓고 이득과 손해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만약 그가 강경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최유진은 저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3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저희는 잠시 쉬었습니다. 오후 3시, 저와 최유진은 정시의 따뜻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음침했습니다. 저희를 보자 그는 그저 눈을 한번 치켜떴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최유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무엇을 주문할지 물었습니다. 저와 최유진은 각자 커피 한 잔을 주문했고
김민준 씨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종업원이 떠나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준 씨, 오늘 우리 이혼 문제 확실히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 공동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예요. 여기 여러 건의 거액 송금 내역이 있는데 당신이 저 모르게 보낸 돈들이죠. 그리고 이 통장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우리 결혼 후 공동 재산이죠. 당신이 이 돈들을 다 김수아한테 넘긴 거죠. 맞죠? 저는 거래 내역서와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고 김민준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고개를 숙여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 그 돈은 다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김수아는 내 여동생이야. 임신해서 애를 낳았으니 돈이 필요할 때 내가 좀 도와준 게 뭐가 잘못됐어? 그 돈은 우리 공동 재산이지 당신 혼자만의 돈이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저 모르게 우리 공동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권리가 없어요.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신의 이런 행위는 재산 분할 시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고 누구를 겁주는 거야. 김민준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우리 엄마가 선납금 낸 거고 예금 대부분도 내가 번 돈이야. 설령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해도 당신이 얻을 건 없어. 내가 충고하는데 빨리 나랑 이혼 서류 정리해. 그럼 내가 약간의 보상금이라도 줄 수 있어. 안 그러면 단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보상금, 당신 보상금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몫의 재산만 있으면 돼요. 김민준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당신은 재산 분할에 동의해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법정에서 만나요. 바로 그때 김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발신자 표시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고 이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매우 공손해졌습니다. 어머니 급하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를 끊고 김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쪽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이혼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난 당신에게 단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말을 마치고 김민준 씨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유진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지은아, 화내지 마. 그는 그냥 억지 부리는 거야. 우리 그냥 법적 절차 밟으면 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아무래도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김민준 씨가 떠난 후 저는 카페에 앉아 테이블 위에 거래 내역서와 통장을 바라보며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옆에 최유진이 함께 있어주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최유진은 테이블 위에 휴지를 집어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랑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잘하는 일이야. 그가 지금 억지 부려도 상관없어.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는 억지 부려도 소용없을 거야. 저는 휴지를 받아 눈가에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나는 너무 억울해. 내가 그와 5년 동안 살면서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는 나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몰래 우리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나를 빈손으로 떠나게 하려고 했잖아. 당신 심정 이해해. 최유진은 제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우리 사촌 오빠도 우리를 도와줄 거고 우리는 분명 이 소송에서 이겨서 그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유진이의 격려에 제 마음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희는 카페에 좀 더 앉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최유진은 제가 먼저 이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정 변호사님께 넘겨 빠른 시일 내에 소장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제가 재산 빼돌리기 증거 외에도 김민준 씨가 부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게 냉정했던 증거들을 더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 분할 시 제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죠. 최유진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알겠어. 집에 가서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내일 당장 정 변호사님께 넘길게. 그런데 김민준 씨가 부부 의무를 소홀히 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해? 그건 간단해. 최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들 사이의 채팅 기록을 보관할 수 있어. 그가 당신에게 냉정하게 답하거나 무관심했던 말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지. 그리고 당신이 예전에 유산했을 때 그가 당신 곁에서 돌봐주지 않았다는 증거. 예를 들어 병원 입원 기록이나 그에게 전화했던 통화 기록 같은 것들도 모두 가능해. 좋아. 집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찾아볼게.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후 최유진은 저와 함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증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서, 통장,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송금 기록을 모두 하나하나 정리해서 새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저와 김민준 씨의 채팅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휴대폰 속 채팅 기록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를 걱정하는 내용뿐이었고 그의 답장은 항상 건성건성이었습니다. 응 아니면 바빠 같은 식이었죠. 한 번은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말하며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하자 그는 유난 떨지 마. 혼자 가도 돼. 라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이 채팅 기록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예전에 유산했을 때의 입원 기록과 통화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입원 기록은 제가 보관하고 있었고 통화 기록은 통신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증거 정리를 마치니 이미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배가 조금 고파서 최유진과 함께 호텔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최유진은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제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김민준 씨가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도 싸우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때는 녹음하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최유진이 떠난 후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몇 가지 증거를 수집했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최유진과 정 변호사님 외에 더 많은 아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결국 김민준 씨에게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고 저는 최유진이라는 친구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를 아껴주셨고 제가 김민준 씨와 다툴 때마다 항상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민준 씨가 너무 심하게 했으니 부모님은 분명 저를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저희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또 김민준이랑 싸웠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 김민준 씨랑 이혼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혼이야? 또 김민준 그놈이 당신 괴롭혔어? 저는 코를 훌쩍이며 자초지종을 어머니께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김민준 그놈이 정말 너무하네.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정말 억지쟁이야. 지은아, 너무 슬퍼하지 마. 이혼할 거면 이혼해. 엄마, 아빠가 당신 지지할 거야.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야.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지금 벌써 집에서 나왔고 증거 수집해서 김민준 씨랑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그래, 증거 수집하는데 돈 필요하니. 엄마, 아빠한테 모아둔 돈 있으니 마음껏 가져다 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지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훨씬 든든해요. 저는 세수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집을 떠난 후 가장 편안하게 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비몽사몽간에 휴대폰을 들어 발신자 표시를 보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모르는 전화도 김민준 씨 일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박지은 씨 되시나요? 수화기 너머로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세요? 저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김수아 씨 산후조리를 돌보는 산후조리사입니다. 최유진 씨가 소개해줘서 왔어요. 산후조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 김민준 씨, 이숙자 씨, 그리고 김수아 씨의 음모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게 있어요. 제 마음은 순간 철렁했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산후조리사님, 말씀해보세요. 그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산후조리사는 한숨을 쉬더니 오후에 김수환의 집에서 들었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더군요. 박지은 씨가 마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마트에서 최근 직원들의 품행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내일 아침 일찍 사람을 시켜 마트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박지은 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했다고 행실이 문란하다고 비방해서 박지은 씨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고되게 하려고 한대요. 박지은 씨가 직장을 잃고 당황하면 집과 예금을 포기하고 순순히 빈손으로 나가게 하려고요. 산후조리사의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역시나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 일가는 결코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었고 이런 비열한 수를 써서 저를 해치려고 하다니 그들은 저를 빈손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제 직장과 명예까지 망치려 하다니 정말 악독했습니다. 산후조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화를 억누르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 천만에요. 저도 그 모자 세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못마땅해서요. 산후조리사가 말했습니다. 김수아 씨는 제가 돌보러 온 이후로 매일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이숙자 씨도 항상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어요. 이제는 박지은 씨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다니 정말 너무 심해요. 최유진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가 저를 소개해 줄 때 특별히 그들의 동향을 잘 살펴보고 상황이 생기면 바로 박지은 씨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었거든요. 아, 이게 최유진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구나. 제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저를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다니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산후조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준비를 잘해서 그들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사님도 안전에 유의하시고 그들이 산후조리사님이 이 일을 제게 알려준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 주세요. 조심할게요, 박지은 씨. 그럼 저는 이만 방해하지 않을게요. 어서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산후조리사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그들이 비열한 수를 쓰고 싶다면
제가 기꺼이 상대해 주겠습니다. 누가 마지막에 명예를 실추하고 비참해질지 두고 봐야죠. 저는 즉시 최유진에게 전화해서 산후조리사가 말해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최유진은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거의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이 새 식구 정말 뼛속까지 악당이네. 감히 이런 악독한 수를 쓰다니. 지은아, 걱정 마. 우리 지금 당장 반격할 방법을 생각하자. 이미 방법이 있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마트에 가서 내가 외도했다고 비방하며 소란을 피우려 한다면 나는 미리 우리 마트 간부들과 동료들에게 진실을 알릴 거야. 모두가 그들의 음모를 알게 하는 거지.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몇 명을 찾아서 내일 아침 일찍 마트에 가서 증언을 돕게 할 거야. 그들이 소란 피우는 장면을 녹화해서 그들이 나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는 증거로 삼을 거야. 그 생각 좋다. 최유진이 찬성하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바로 믿을 만한 친구 몇 명한테 연락해서 내일 아침 일찍 마트로 가게 할게. 그리고 당신도 빨리 당신 상사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명확히 설명해서 상사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 좋아. 지금 바로 우리 상사한테 전화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유진과의 전화를 끊은 뒤 즉시 저희 마트 운영총괄 박상현 이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박 이사님은 평소 저를 매우 높이 평가하셨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박 이사님께 김민준 씨 일가가 이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사람을 시켜 마트에 와서 제가 외도했다고 비방하며 제 직장을 망치려 한다는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민준 씨의 외도와 공동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증거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 이사님은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박지은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절대로 그들이 박지은 씨의 명예와 직장을 망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가 마트에 가서 직원들에게 이 일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마트 경비원들에게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소란을 피우러 온다면 우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천만에요. 박지은 씨는 우리 마트의 우수 직원입니다. 제가 당연히 박지은 씨의 권익을 보호해야죠. 박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면 됩니다. 제가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박 이사님과의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이어서 저는 관련 증거들을 정리해서 마트에 가져가 간부들과 동료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김민준 씨 일가의 진짜 모습을 명확히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30분 일찍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박 이사님은 이미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유진도 믿을 만한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단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이사님은 마트의 중간 관리자들과 저희 부서 동료들을 소집하여 김민준 씨 일가의 음모를 모두에게 알렸고 저에게 김민준 씨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 증거를 모두에게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증거를 본 후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난했고 저를 지지하며 외부의 소문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8시 반, 마트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건장한 남자 3명이 마트로 들어와 제 근무구역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지은 어디 있어? 박지은 나와. 이 행실 문란한 여자, 결혼 생활 중에 외도하고 남편 재산까지 가로채려고 하다니 정말 뻔뻔하네. 주변의 손님들은 소란을 듣고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박 이사님도 뒤따라 나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여기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우리 마트는 당신들 같은 사람을 환영하지 않으니 당장 떠나. 그중 한 남자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지은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러 왔다.
이 여자가 결혼 생활 중에 외도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괴롭혔어. 모두에게 이 여자가 어떤 천박한 년인지 알려줘야 해. 헛소리 마.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휴대폰을 꺼내 김민준 씨의 외도 감시 카메라 영상과 은행 거래 내역서를 주변 손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외도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사람은 제 남편 김민준이에요. 그와 그의 어머니, 여동생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여동생 산후조리를 돌보라고 강요했어요. 제가 거절하자 그들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했어요. 이제 이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사람을 시켜 여기에 와서 저를 비방하고 제 직장과 명예를 망치려 하는 거예요. 주변 손님들은 증거를 보고 제 말을 들은 후 모두 그 세 남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원래 이랬던 거구나. 정말 사실을 왜곡하네.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다니 너무 심하잖아. 빨리 저 사람들을 쫓아내. 최유진이 데려온 친구들도 이 틈을 타 그 세 남자가 소란 피우는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그 세 남자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해서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마트 경비원들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즉시 달려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박 이사님은 휴대폰을 꺼내 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마트에 세 사람이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와서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마트의 소동은 막을 내렸고 소란을 피운 사람들은 경찰에 연행된 후 저는 동료들의 위로를 받으며 잠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님께 휴가를 내고 최유진과 함께 정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오늘 오전 10시는 저와 김민준 씨가 이혼 협의서에 서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동을 겪고 나니 저는 이 가족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빨리 끝낼수록 좋았습니다. 가는 길에 정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혼 협의서가 준비되었고 김민준 씨가 정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글로벌타워 15층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정 변호사님은 이미 접견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접견실 테이블 양쪽에는 깔끔하게 인쇄된 이혼 협의서 두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글씨가 흰 종이 위에 유난히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 마치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의 종결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은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김민준 씨가 왔습니다. 그는 구겨진 재킷을 입고 얼굴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평소에 활기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와 최유진을 보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무의식적으로 반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전의 오만함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 모였으니 시작하죠. 정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씨, 박지은 씨, 이혼 협의서의 핵심 조항은 제가 이전에 두 분께 각각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양측은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합니다. 둘째, 5 아파트 단지 내 주택은 박지은 씨 소유로 하며 남은 주택 대출금은 박지은 씨가 부담합니다. 셋째, 부부 공동 명의 계좌내 모든 예금은 박지은 씨 소유로 합니다. 넷째, 김민준 씨는 10일 이내에 박지은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째, 양측은 그 외 공동 채무 및 미분할 재산이 없습니다. 정 변호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민준 씨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접견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숙자 씨가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는데 급히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제 앞으로 직행하여 제 코를 가리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박지은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우리 집과 돈을 가로채. 민준아, 너 이 협의서에 서명하면 안 돼.
우리 전현이랑 소송하자. 못 이길 리가 없어. 최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즉시 일어서서 제 앞에 서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숙자 씨,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여기는 법률사무소이지. 당신이 난동 피울 곳이 아니에요. 김민준 씨가 먼저 외도하고 몰래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사람을 시켜 박지은 씨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은 모두 명백한 사실입니다. 협의서 조항은 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푼 거예요. 무슨 사실? 다 저 여자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이숙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집을 왜 전현한테 줘야 해? 전현은 그냥 재수 없는 년이야. 우리 집 좋은 날을 다 망쳤어. 오늘 이 협의서 누구도 서명 못해.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 한 그녀의 울부짖음은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들과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접견실 문에 달라붙어 고개를 내밀고 저희를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김민준 씨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부끄럽고 짜증났지만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숙자 씨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성분, 침착하세요. 여기는 법률기관이지 당신이 억지 부리고 난동 피울 곳이 아닙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무실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또한 김민준 씨의 외도 및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 증거는 확실하며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법원의 판결은 이 협의서의 핵심 조항과 일치할 것입니다. 심지어 김민준 씨가 져야 할 책임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말을 마치며 정 변호사님은 김민준 씨의 외도 감시 카메라 영상 캡처본, 은행거래 내역서, 그리고 김민준 씨가 타인을 비방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 경찰의 초기 조사 기록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입니다. 김민준 씨는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재산 분할 시 당연히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해야 합니다. 박지은 씨가 위자료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이숙자 씨는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고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억지쟁이였지만 증거와 법률이라는 두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씨를 흘끗 보았지만 김민준 씨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이숙자 씨 앞으로 다가가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숙자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협의서의 조항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이에요. 만약 오늘 김민준 씨가 서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러면 김민준 씨는 빈손으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악의적인 비방으로 인해 행정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심지어 그의 직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만약 계속해서 여기서 난동을 피우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경찰이 당신을 연행해 갈 거예요. 네가 나를 겁주는 거야. 이숙자 씨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모두 사실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 연락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해서 그들이 당신에게 설명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숙자 씨는 제 손에 든 휴대폰과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고 마침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몸에 묻은 먼지를 털었지만 더 이상 난동을 부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그때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숙자 씨를 보고 저를 보더니 마침내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정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이 협의서에 서명할게요. 이숙자 씨는 듣고 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서명하면 안 돼. 서명하면 우리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박지은 씨에게 미안해. 이 모든 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야.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우리만 더 난처해질 뿐이야. 말을 마치고 그는 접견 테이블 앞으로 가서 펜을 들고 이혼 협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마치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무겁지만 해방감 넘치는 마침표를 찍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가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도 펜을 들고 협의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서명된 협의서 두 부를 거두어 한 부는 제게, 한 부는 김민준 씨에게 건네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협의서는 양측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민준 씨는 10일 이내에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박지은 씨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박지은 씨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협의서를 들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이숙자 씨도 그 모습을 보고는 분통을 터뜨리며 따라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지만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접견실 문 앞을 에워쌌던 구경꾼들도 점차 흩어졌습니다. 최유진은 감격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끝났어. 성공했어. 저는 최유진의 어깨에 기대어 눈가가 촉촉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도 슬픔도 아닌 해방감에서 오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냉담함과 계산으로 가득했던 그 결혼 생활에서 그 엉망진창인 사람들과 일들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정 변호사님도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박지은 씨, 축하드립니다. 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셨군요. 이제 안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 그리고 유진아, 정말 고마워. 저는 눈가에 물기를 닦고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정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법률 사무소를 나오니 햇살이 몸에 쏟아져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자유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서러움과 상처는 모두 과거가 될 것이고 앞으로의 날들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며 저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나중에 김민준 씨는 제 계좌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제때 입금했습니다. 이숙자 씨와 김수아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김수아는 이 일 때문에 아파트 단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외도와 비방 문제로 직장에서 명예가 실추되어 한직으로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트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며 뛰어난 실적으로 승진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유진이와 함께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가고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아를 잃어서는 안 되며 가치 없는 일에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결혼 생활이 계산과 상처로 가득할 때 용감하게 돌아서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